야, 당장 치워! 장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펄펄 끓던 어죽솥이 여인의 발에 차여 그대로 뒤집혔어요. 철그릇이 바닥을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뜨거운 국물이 늙은 여인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었는데도요. 비단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은 쓰러진 솥을 내려다보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냄새가 옷에 배었잖아.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못 본 척 돌아섰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급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늙은 여인은 대인 손으로 흘러내린 어죽을 말없이 닦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죽 한 그릇이 한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빛 야담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해 포구의 장터는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갈매기 울음을 싣고 불어왔어요. 갓 들어온 배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는 사내들의 구령 소리가 부둣가를 가로질렀고 소금 자루를 머리에 인 안악들이 좁은 골목을 종종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젓갈 항아리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생선을 펼쳐놓은 좌판마다 흥정 소리가 쉴 새 없이 오고 갔어요. 사람 냄새와 비린내와 짠 바다 냄새가 한데 뒤섞여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곳이었습니다. 장터 안쪽 한켠 작은 솥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솥 위로 하얀 김이 쉬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어스름부터 5시간을 고아낸 생선뼈, 국물에 쌀을 풀어 끓인 어죽이었어요. 구수하고 묵직한 냄새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한 번씩 코를 들이켰어요. 고개는 돌리지 않으면서도 발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솥 옆에 50이 넘어 보이는 여인이 앉아 국자를 적고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삼배치마는 몇 번이나 기운 흔적이 역력했고 앞치마에는 국물 얼룩이 군데군데 배어 있었어요. 그러나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솥 안을 저으며 눈앞을 살폈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였고 그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얹혀 있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싸워온 손이었어요. 강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오? 배시를 하는 듯한 늙은 사내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물었어요. 눈 아래 주름이 깊은 사내였는데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굳었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강분이는 국자를 저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새벽에 뼈를 오래 구웠습니다. 그게 다예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사발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장사치도 말없이 한 그릇을 비웠어요. 강분이는 솥을 저으며 그들을 살폈습니다. 오늘 장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어죽이 벌써 반 이상 줄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하나둘 길을 비키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며 비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듯 옆으로 물러섰어요. 생선을 손질하던 안악이 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비단 치마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빛이 도는 연두색 비단에 수가 놓인 저고리였어요. 등 뒤로 길게 따아 내린 머리 끝에는 붉은 댕기가 묶여 있었고 저고리 고름 아래로는 은빛 놀이개 하나가 걸음마다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앞에서 길을 열고 또 하나가 뒤에서 바짝 따랐어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채령이었어요. 염전 부호 최진억의 외동딸. 이 포구 안에서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진억이 장터 재료 공급부터 자리 임대까지
죄다 쥐고 있었으니 채령이 한 번 눈썹을 올리면 그날 그 좌판의 장사는 끝이었어요. 채령의 발걸음이 천천히 장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나는 상인마다 허리를 굽혔어요. 채령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시선 하나 주지 않고 걸었습니다. 무언가 눈에 들어왔을 때만 걸음이 느려졌어요. 그날은 어죽소치였습니다. 채령의 발걸음이 강분이 좌판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솥을 내려다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소매 끝을 들여다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냄새가 왜 이래? 소금이 어디서 날아온 거야?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흥정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가 강분이 쪽을 힐끗 보다가 채령 쪽을 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분이가 허리를 펴고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좌판 쪽에서 소금이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어죽을 팔고 있으니 소금은 취급하지 않아요. 채령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외지에서 온 여인이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면서 채령의 뺨에 붉은 기가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묻혔다면 묻힌 거지. 지금 나한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리는 정당하게 빌렸습니다. 강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금 좌판과는 3칸 떨어진 자리이고 바람도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채령이 강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낡은 삼배 치마, 거칠게 튼 손, 솥 옆에서 국자를 쥐고 선 모습. 채령의 입가에 비웃음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과부가 말은 많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채령의 발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리고 솥을 향해 힘껏 내질렀어요. 쾅!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솥이 기울었어요. 펄펄 끓던 어죽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김이 확 솟구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넓게 적시며 그 일부가 강분이의 손등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강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움을 참는 건지, 다른 무언가를 참는 건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채령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런 데서 뭘 판다고.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비단치마 끝을 살짝 쥐어올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하인 둘이 뒤를 따랐어요. 발걸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장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죽을 먹던 손님들은 언제 일어났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옆 좌판 안악은 돌아앉아 생선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흥정을 하던 사내는 딴 데를 보며 못 본 척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흥건하게 퍼진 어죽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헝겊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손으로 말없이 한 칸씩.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5살쯤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강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을 뻗었어요. 강분이의 손에 닿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이리 와. 빨리. 아이가 뒤돌아 어미에게 끌려갔어요.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헝겊을 쥐었습니다.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강분이만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엎어진 솥 앞에 대인 손을 쥐고. 그날 오후 강분이는 화상을 입은 손에 천을 감으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변함없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강분이는 천을 감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느낌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기울어진 솥을 두 손으로 바로 세우고 남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뻗었는데 어미가 끌어당겼어요. 이것이 권력이 만들어내는 침묵이었습니다. 보면서도 못 본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강분이가 이 포구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분이는 아들 도현의 뒤를 따라 포구 마을 어귀에 섰어요. 평생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이곳은 낯설었습니다. 염전이 넓게 펼쳐진 고향과 달리 이 포구는 배와 사람이 한데 뒤엉켜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짠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갯벌 냄새가 치마 자락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분이는 잠시 발을 멈추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도현이 돌아보자 아무 말 없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도현은 수군 진영의 군관으로 막 임명된 참이었어요. 임명식이 있던 날, 도현은 처음으로 갑옷을 두르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넓어진 건지, 갑옷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강분이는 아들을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것을 숨기듯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어요. 허리 펴고 다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현은 군관 살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들였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마당 한 켠에 장독대가 몇 개 놓인 자리였어요. 강분이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웃집 여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왔다고 했지? 아들이 군관으로 왔다던데 어머니를 모셔온 거래. 혼자 살다 온 과부라던데 아들 덕에 얹혀 사는 거 아니겠어. 담장 너머로 흘러오는 말들이었어요.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냥 새어나온 말인지 모를 소리들이었습니다. 강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엌에서 솥을 닦았어요. 손이 움직이는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강분이는 포구 장터를 혼자 둘러보았습니다. 생선 좌판이 줄지어 서고 젓갈과 소금과 건어물이 가득 쌓인 장터였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간대를 눈여겨보고 어느 자리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장터 안쪽 한 켠에 발을 멈췄어요. 솥 하나를 걸 수 있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하루 내내 그늘이 지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분이는 장터 자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자리 임대료를 치르고 증서 한 장을 받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그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분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솥을 올렸어요. 첫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기울도록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구수한 냄새를 맡고 다가오다가 강분이와 눈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낯선 여인. 아는 얼굴도 아니고 연줄도 없는 사람. 장터 사람들의 눈에 강분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한 아이가 어죽 냄새를 맡고 다가왔다가 어미에게 끌려갔습니다. 강분이는 묵묵히 국자를 저었어요. 솥 안의 어죽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해가 막 오를 무렵 낡은 집신을 끌고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는데 좌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얼마요? 한 사발에 엽전 2잎입니다. 노인은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강분이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구먼.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분이는 그 한마디에 국자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재료를 해주기로 한 상인이 찾아온 것이. 사내는 강분이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생선뼈 값을 좀 올려야겠소. 처음에 말한 값으론 못 해주겠어. 강분이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흥정할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린 값이었어요. 처음 약속한 값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요즘 뼈 값이 올랐소. 강분이는 잠시 사내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겠어요. 사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외지 과부가 이 장터에서 다른 데를 찾을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분이는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장터를 가로질렀어요. 2곳을 더 들러 흥정했습니다. 3번째 상인이 처음 약속한 값에서 조금만 올린 가격을 불렀어요. 강분이는 그 자리에서 거래를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장터에서 오래된 상인 하나가 강분이 좌판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떡 벌어진 사내였어요. 팔짱을 끼고 강분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리 비워주시오. 강분이는 국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자리는 원래 우리 장터 사람들이 쓰던 자리요. 외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 모르오? 강분이는 솥에서 국자를 들어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내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자리를 정식으로 빌렸습니다. 증서가 있어요. 사내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봅시다. 짧은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국자를 집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이 강분이 집을 찾아왔어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어디선가 들은 눈치였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냥 쉬시면 안 됩니까? 제 녹봉으로 충분하다고. 강분이가 솥을 헹구며 말을 받았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야 잠이 온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분이는 솥을 엎어 물기를 빼고 부엌을 나왔어요. 마당 위로 별이 촘촘했습니다. 강분이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강분이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솥에 물을 붓고 생선뼈를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뼈가 푹 사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불 조절을 하며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과정을 매일 반복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달라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어요. 제일 먼저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다가 멈추는 사람이 생겼어요. 멈추다가 돌아보는 사람이 생겼고, 돌아보다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왔어요. 단골 첫 번째는 배시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사내였어요. 처음 어죽한 그릇을 사 먹고 나서 이튿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사발을 받아들고 국물을 천천히 마시고 건더기를 다 비우고 엽전 두 잎을 좌판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전 강분이 좌판 바로 옆에서 여인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악이었어요. 얼굴이 허옇게 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갑자기 기운이 빠진 듯 했어요. 안악은 좌판 기둥을 붙잡고 몸을 가누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강분이가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여기 앉으시오. 안악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사발에 어죽을 가득 떠서 내밀었습니다. 안악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면. 드시오. 뜨거울 때. 강분이의 목소리가 짧았지만 부드러웠어요. 안악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았어요. 두 모금, 세 모금. 사발이 반쯤 비었을 무렵 안악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강분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였어요. 안악이 다 먹고 나서 엽전을 꺼내려 하자 강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안악이 눈을 들었어요. 강분이는 이미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안악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넓은 뱃사내였는데 강분이 앞에 서더니 꾸벅 허리를 굽혔어요. 어제 제 철을 챙겨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요. 아니요. 장터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해 주셨으니. 사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장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어라 말을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분이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 솥을 저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좌판 앞에 사람이 조금 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한낮에 장터가 한창 바쁠 무렵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강분이 좌판 앞에서 얼쩡거렸어요. 10살은 됐을까 싶은 사내아였는데 배가 고픈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군침을 삼키면서도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두 발이 제자리를 맴돌았어요. 강분이가 사발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강분이는 어죽을 가득 퍼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강분이를 보다가 자리에 앉아 사발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 좌판 상인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혀를 찼어요. 거저 퍼주다가 장사가 되겠소. 저러니까 외지 사람은 안 된다니까. 강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국물까지 싹 비우고 사발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나서 그쪽을 향해 말했어요. 죽 한 그릇에 인심이 담기면 그게 제일 비싼 거요. 상인이 피식 웃고 돌아 앉았습니다. 강분이는 아이에게 사발을 거두며 물었어요. 집이 어디냐? 저기 부둣가요. 밥때 맞춰 들어가거라. 아이가 꾸벅 절을 하고 뛰어갔습니다.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솥 앞으로 돌아섰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포구 안악들 서너 명이 처음으로 강분이 좌판 앞에 줄지어 앉았어요. 아는 사이인 듯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어죽 한 그릇씩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중 한 안악이 강분이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요? 국물이 이렇게 진한 게. 새벽에 뼈를 오래 고아요. 얼마나요? 5시간은 넘겨야 합니다. 안악이 옆 사람을 툭 쳤어요. 거봐, 내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좌판 앞에 퍼졌습니다. 강분이는 묵묵히 어죽을 떠서 내밀었어요. 사발이 오가고 엽전 소리가 났습니다. 별것 아닌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경이 강분이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를 대주는 상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값을 올려 부르던 사내가 어느 날 순순히 처음 약속한 값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군말이 없었어요. 강분이도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를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강분이 혼자 남았어요. 솥을 내려 물로 헹구고 국자를 닦고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차곡차곡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다 정리하고 나서 강분이는 엎어놓은 솥 옆에 잠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분이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금세 사라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굳이 숨길 것도 없었어요. 강분이는 솥을 들어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장터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온한 날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포구에는 강분이가 아직 마주치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최진억. 장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딱히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랬어요. 생선 좌판 안악들이 수군거리다가도 그 이름이 나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술집 사내들이 한창 떠들다가도 그 이름 앞에서는 잠깐 말을 끊었어요. 저 어른 눈밖에 나면 끝이야. 진짜로.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장터 사람들 사이에 그 말이 섞여 있었어요. 최진억은 이 포구에서 염전을 가장 크게 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소금이 나오는 땅을 가졌으니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자연스레 그의 것이 되었어요. 배가 있으니 생선도 그를 거쳤고 장터 자리를 임대하는 권한도 재료를 공급하는 상인들과의 거래도 죄다 그의 손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이 포구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최진억과 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장터를 순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꼴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장터 분위기가 아침부터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평소보다 반듯하게 정리했어요. 물건을 다시 쌓고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길목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최진억이 나타난 건 해가 중천에 오른 뒤였습니다. 나이가 60은 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는데 걸음이 느렸어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뒤로는 하인 둘이 따랐고 옆으로는 장터 관리인이 바짝 붙어 걸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이 차례로 허리를 굽혔어요. 최진억은 그들에게 눈짓 하나씩을 주며 지나쳤습니다. 물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격을 묻기도 했어요. 상인이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칭찬이면 상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 한마디가 지적이면 상인은 연신 허리를 굽혔어요. 강분이는 솥을 저으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진억의 시선이 잠깐 강분이 쪽을 스쳤어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강분이는 국자를 계속 저었습니다. 채령이 장터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억이 무게로 눌렀다면 채령은 날카로움으로 베었어요. 등 뒤로 길게 따아 내린 머리 끝에 부른댕기가 묶여 있었고 저고리 고름 아래로는 은빛 놀이개가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하인 둘이 앞뒤로 따랐어요. 채령이 장터 안으로 들어서면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비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시선이 마음에 드는 물건 위에 멈추면 걸음도 멈췄습니다. 그날은 젓갈 좌판 앞이었어요. 채령이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저번 것보다 색이 탁하네. 바꿔. 좌판 주인이 굽실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당장 새 것으로. 빨리. 채령은 이미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좌판 주인이 허둥지둥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채령은 새 항아리를 힐끗 보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좌판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다들 쩔쩔매지. 그 말도 아주 낮게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채령의 발걸음이 장터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분이 좌판 쪽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전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채령이 걸음을 멈춘 것은 강분이 좌판에서 두어 발짝 앞이었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살짝 찡긋했어요. 그리고 소매 끝을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냄새가 왜 이래? 소금이 어디서 날아온 거야?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강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령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자기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냥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소매 끝을 들이밀었어요. 소금이 묻었잖아. 여기서 날아온 거 아니야? 강분이는 솥 쪽을 한번 보고 나서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좌판과는 3칸 떨어진 자리입니다. 바람도 이쪽으로 불지 않아요. 채령의 뺨에 붉은 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포구에서 자기 말에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령의 입가에 비웃음이 천천히 번졌어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과부가 말은 많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령의 발이 번쩍 들렸어요. 솥을 향해 힘껏 내질렀습니다. 쾅. 쇳소리가 울렸어요. 솥이 기울었습니다. 펄펄 끓던 어죽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얀 김이 확 솟구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넓게 적시며 그 일부가 강분이의 손등 위로 튀어올랐어요. 강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뜨거움을 참는 건지, 다른 무언가를 참는 건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채령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데서 뭘 판다고. 비단 치마 끝을 살짝 쥐어올리며 걸어 나갔어요. 하인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장터는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제 소리를 되찾았어요. 흥정 소리가 다시 오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분이만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헝겊으로 엎질러진 어죽을 닦았어요. 대인 손으로 말없이 그날 저녁 최진억은 채령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외지 여자가 버릇이 없었겠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최진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 그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그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말이 말을 낳고 귀가 귀를 옮기며 강분이의 이름 앞에 새로운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의 눈 밖에 난 여자.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솥을 올렸습니다. 생선뼈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도록 저으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솥을 걸었어요. 떼인 손에 천을 감은 채였습니다. 손등이 욱신거렸지만 국자를 쥐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해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분이는 솥을 저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강분이 좌판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는 척하며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시선도 주지 않고.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사발 하나가 팔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둣가 쪽에서 낯익은 걸음걸이가 보였어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찾아오던 뱃사람 노인이었습니다. 강분이는 국자를 들고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노인도 강분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솥을 저었습니다. 국자가 솥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났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재료를 대주던 상인이 찾아왔어요. 강분이 앞에 서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래를 못하겠소. 강분이가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갑작스럽군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정이 생겼소. 사내는 끝내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강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강분이는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인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물량이 딸려서요. 두 번째 상인은 말을 흐렸어요. 좀 이따 다시 오시면. 세 번째 상인은 강분이를 보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분이는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강분이 옆을 스쳐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분이는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솥 안의 어죽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장터 자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사내였는데 강분이 앞에 서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소. 위에서 눈치가 왔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지요. 그런데 사내가 말끝을 흐렸어요. 강분이는 품속에서 증서를 꺼내 사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비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사내가 증서를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강분이는 증서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분이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 앞 바닥에 무언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생선 찌꺼기였어요. 비늘과 내장이 뒤섞인 채 문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강분이는 오래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말없이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찌꺼기를 쓸어 담으며 대문 주변을 깨끗이 치웠어요. 다 치우고 나서 빗자루를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관청에 알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며칠 뒤였어요. 도현이 군영에서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상관은 도현을 방 안으로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 장사 문제로 소문이 좋지 않네. 군관이 채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만 굽혔어요. 방을 나오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저녁 도현이 강분이를 찾아왔습니다. 강분이는 부엌에서 빈솥을 닦고 있었어요. 도현은 한참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장사를 접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황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강분이가 솥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황이 가라앉으면, 예. 그게 언제냐?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분이는 솥을 헹구고 엎어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살림 챙겨야지. 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분이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분이는 꺼진 화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부엌 안에 혼자였어요. 천에 감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은 아직 붉었어요. 건드리지 않아도 욱신거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강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포기하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그 경계 어딘가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 포구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소리는 멀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분이는 다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덕에 불을 지펴야 했으니까요. 화덕에 불이 지펴지고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터는 여전했어요. 강분이의 좌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와도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째 이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강분이는 말없이 국자를 저었어요. 팔리지 않은 어죽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도현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며느리 혜린이 시어머니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참이었어요. 도현이 말렸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았다며 자기가 어머니를 챙기겠다고 했어요. 혜린은 도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발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도현은 혜린의 눈빛을 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린이 강분이 집 앞에 나타난 건 오전 나절이었어요. 얼굴이 아직 부어 있었습니다. 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어요. 그럼에도 등은 곧았습니다. 강분이는 마당에서 혜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몸으로 뭘 하러 왔어?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들어와. 짧은 말이 오갔습니다. 혜린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강분이가 물을 떠다 내밀었습니다. 혜린은 물을 받아들면서 강분이의 손을 보았어요. 천에 감긴 손이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십시오. 괜찮아. 별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십시오. 강분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린이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붉게 부풀어 오른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물집이 잡혔다가 가라앉은 자리가 아직 선명했어요. 혜린은 그것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쓸데없이 걱정 끼쳤구나. 걱정이 아닙니다. 혜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참을 일이 아닙니다.
강분이가 혜린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아야 살 수 있어. 참으면 저쪽은 더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압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끊겼어요. 강분이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치지 마라. 상대가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어. 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분이의 손에 천을 다시 감으며 매듭을 지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혜린이 강분이 집을 나선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곧장 채령의 집으로 향하려다가 발을 멈췄어요. 골목 어귀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 따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혜리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감정이 앞서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대신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을 살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허리를 굽히는지, 어느 좌판이 어디서 재료를 받아오는지, 장터 관리인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를 눈에 담았어요.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보았어요. 오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혜리는 장터 한켠 돌담에 기대어 섰어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공급하는 상인들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자리 임대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곳으로 이어졌어요. 최진억이었습니다. 장터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재료상도, 임대권도, 사람들의 눈치도 모두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분이를 고립시키는 것은 채령의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혜리는 돌담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걸었어요. 감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아닌 것으로 싸워야 했어요. 혜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구조를 흔들 수 있을까? 권력에는 권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지만 혜린에게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증거. 그날 저녁 혜린은 도현을 찾아갔어요. 도현은 혜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던가요? 예. 그보다 혜린이 도현 앞에 마주 앉았어요. 군용 기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최진억 집안의 염전 생산량이 관청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현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린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혜린을 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바깥에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당장 답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강분이는 그날도 혼자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현에게서 들었습니다. 말리러 갔다가 발을 멈춘 것은 혜린의 뒷모습 때문이었어요. 골목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음이었어요. 강분이는 솥을 다 닦고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분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달을 한참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혜리는 매일 아침 폭우로 나갔어요. 강분이 집에 들르는 것도 아니었고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포구 구석구석을, 배가 닿는 선착장 근처를, 염전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걸으면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포구 어귀 돌담 아래 노인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갓도 쓰지 않고 낡은 도포 차림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노인 곁을 스쳐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해리는 그 노인이 눈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리는 사흘째 되던 날 노인 옆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매일 앉아 계시는군요. 노인이 해린을 보았어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참 해린을 훑어보더니 다시 앞을 보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린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이튿날 해린은 어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강분이 솥에서 퍼온 것이었어요. 노인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노인이 어죽을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있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리고 말없이 먹었습니다. 해리는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날도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해리는 어죽을 가져왔어요. 노인은 이번엔 해린이 앉기를 기다렸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해리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죽을 다 먹고 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군관 마누라지. 예. 무얼 찾고 다니는 거요. 해린이 잠시 노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억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어요. 그 이름은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묻소? 시어머니가 당한 일 때문입니다. 노인이 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다시 바다를 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인의 도포 자락이 흔들렸어요. 그 어죽 장사 여인 말이요. 예.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린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바다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해린은 매일 어죽을 가져갔어요. 노인은 매일 받아 먹었습니다. 둘 사이에 조금씩 말이 늘었어요. 날씨 얘기, 폭우 얘기, 바람 얘기.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불쑥 말했어요. 나도 거기서 일했소. 최진억 염전에서. 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10년 넘게 일했지. 소금을 거두고 자루에 담고 수레에 실었소. 해마다 가을이 되면 생산량을 적어 관청에 올리는데 노인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소. 해린이 숨을 죽였어요. 실제로 거둔 소금은 훨씬 많았는데 관청에 올리는 장부에는 항상 적게 적혀 있었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윗사람에게 말했다가 그날로 쫓겨났소. 10년 넘게 일한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다음 날 아침에 나오니 내 자리가 없었어. 해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어요. 노인이 도포 자락을 여몄습니다. 그게 몇 해 전 일이요. 그 뒤로 이 포구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소. 최진억이 찍은 사람이라고.
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혜린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주 한참 동안 보았어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았어요. 노인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리는 도현 앞에 앉아 낮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도현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혜린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군용 기록과 관청 장부를 비교하면 숫자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합니다. 혜린이 도현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망하더라도 어머니 손은 지켜야 합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도현은 한참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혜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현이 구해온 군용 기록과 관청 장부를 혜린이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수치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옆에서 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혜린은 종이 위에 숫자를 받아 적었어요. 1년치, 2년치, 3년치. 숫자가 쌓여갈수록 차이가 선명해졌습니다. 생산량은 해마다 늘었는데 관청에 올린 수치는 그대로였어요. 어떤 해는 실제보다 절반 가까이 적게 신고된 해도 있었습니다. 혜린의 붓이 멈췄어요. 도현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그날 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간 수치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1년치, 2년치, 3년치. 실제 생산량과 관청에 신고된 수치 사이의 차이가 해마다 반복되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었어요. 혜린은 붓을 내려놓고 정리한 문서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혜린은 그 문서를 도현 앞에 내밀었어요. 도현이 펼쳐 들었습니다. 수치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읽어 내려갔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도현의 손이 종이를 쥔 채 살짝 떨렸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 읽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진억 어른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위험해질 수도 있소. 알고 있어요. 혜린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문서를 다시 접어 혜린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혜린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문서를 품속에 넣었어요. 그 며칠 뒤였습니다. 혜린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옷차림이 반듯했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내가 혜린 앞에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포구 일에 관여 말라는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혜린이 멈췄습니다. 사내를 바라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어요. 어떤 포구 일 말씀이십니까? 사내가 잠시 혜린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알지요. 사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혜린은 사내와 시선을 맞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내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혜리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분이가 혜린을 불렀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누군가 전해준 것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강분이는 혜린 앞에 앉아 낮게 말했어요. 그만해라. 혜린이 강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있는 몸인데 어미 일 때문에 내 가족이 다치면 안 된다. 강분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말이 나오는 동안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두 손으로 감쌌어요.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이 제일입니다. 짧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강분이가 뒤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뒷모습이 대문을 나설 때까지 그냥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혜린은 포구 어귀로 갔어요. 노인이 오늘도 돌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은 어죽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어죽을 받아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묻던 것 말이오.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언을 해달라고 했지. 예. 노인이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두 손으로 혜린에게 내밀었습니다. 혜린이 받아 펼쳤어요. 노인의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어요. 날짜와 수치와 경위가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늙은이 글씨라 보기 흉하지만 아닙니다. 혜린이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0년이 넘었소. 억울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지. 혜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현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용 기록 사본을 따로 확보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기록이 보관된 방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을 베껴 적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현은 종이를 접어 소매 안으로 밀어넣고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군관이었어요. 그가 도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오? 기록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어제 순시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동료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현은 소매 안의 종이를 손으로 눌렀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가져온 사본을 혜린이 받아들었어요. 노인의 진술서, 장부수치 비교 문서, 군용 기록 사본. 셋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는 약했어요. 그러나 셋이 함께 노인이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었어요. 혜린은 문서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뭐였습니다. 도현이 옆에서 문서를 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혜린이 이어 말했어요.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면 도현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최진억이 관청 관리들을 초대한 연회가 있소. 사흘 뒤요. 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관청 관리들이 오는 자리입니까? 예. 포구에서 가장 큰 연회라오. 해마다 이맘때쯤 여는 자리인데 올해는 특히 관리들을 열어 부른다고 들었소.
혜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겠습니다. 도현이 혜린을 보았어요. 무어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혜린의 눈빛을 보고 나서였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린이 강분이를 찾아갔어요. 강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다가가 옆에 섰어요. 강분이가 빨래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또 왔네. 예. 무슨 일이냐? 혜린이 강분이 곁에 나란히 서서 말했어요. 사흘 뒤에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강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잡은 채로 혜린을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어디를? 최진억의 연회장입니다. 마당이 조용했어요. 바람이 불어 빨래가 흔들렸습니다. 강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린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강분이가 다시 빨래를 폈어요. 손이 처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혜린은 그것을 보고 발을 돌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회 당일 아침 최진억의 집 앞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어요. 하인들이 상을 나르고 자리를 깔고 음식 그릇을 줄지어 늘어놓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음식 냄새가 넘쳐 흘렀어요. 생선찜과 전골 냄새가 담장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포구에서 가장 큰 연회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해가 중천을 지날 무렵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관리들이었어요. 두루마기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을 유지들도 뒤를 이었어요. 안마당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고 잔이 돌았어요. 최진억은 손님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능숙한 몸짓이었어요.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연두색 비단 저고리를 차려입었습니다. 등 뒤로 따아 내린 머리에 붉은 댕기를 들였어요. 놀이개가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단아하고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었어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인이 무어라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안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혜린이었습니다. 강분이와 나란히 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혜린은 평소 차림이었습니다. 꾸민 것도 아니었고 차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정하게 옷고름을 여미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강분이는 삼배 치마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것이 다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안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혜린에게 박혔어요.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최진억이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지 않소. 혜린이 최진억을 바라보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장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억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주변 관리들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의아했을 거예요. 잔을 들었던 손이 멈췄습니다. 몇몇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최진억이 하인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내보내. 하인이 혜린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관리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관리였어요. 잠깐. 장부라 했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최진억의 하인이 멈칫했어요. 관리가 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장부요? 혜린이 그쪽을 향해 허리를 굽혔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혜린이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종이였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강분이가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최진억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혜린이 문서를 펼친 채 관리들 쪽을 향해 말했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억 염전의 실제 생산량과 관청에 신고된 수치입니다.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요. 관리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혜린이 문서를 가까이 내밀었어요. 관리 한 명이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수치를 눈으로 훑기 시작했어요. 옆에 관리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령이 달려들었어요. 그거 빼앗아. 손을 뻗어 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령의 손이 닿기 직전 조용한 발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채령과 혜린 사이에 서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었어요. 채령이 멈췄습니다. 관리들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최진억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다 꾸며낸 것이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려고. 혜린이 품속에서 종이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것은 염전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쫓겨난 어르신의 진술서입니다. 생산량과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가 그날로 쫓겨난 분입니다.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관리 한 명이 진술서를 받아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빛이 굳어졌어요.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최진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최진억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어요. 저 진술이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늙은이 하나가 원한을 품고 나이 지긋한 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손짓이었어요. 최해 영감. 최진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연 회장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하나둘 내려갔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어요. 최진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공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관리들의 눈이 문서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진억은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어요. 다시 말을 열려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곁에 서 있었어요. 조금 전에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내려가 있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혜린을 보다가 강분이를 보았습니다. 강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곧았습니다. 고개가 내려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폭우에서 처음으로 강분이가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채령이 시선을 거두었어요. 혜린은 관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혜린이 강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강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연 회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회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골목을 걸으며 혜린과 강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옷자락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어요. 강분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혜린이 대문 앞에서 멈췄어요. 강분이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폭우 위로 노을이 넓게 번졌어요. 붉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강분이가 먼저 말했어요. 들어가서 밥 먹고 가.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전부였어요. 사건은 며칠 만에 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염전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군용 기록과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수치 차이는 감출 수 없었어요. 해마다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포구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최진혁 이름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설마 했는데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터는 말이 넘쳐 흘렀지만 정작 중심에 있는 강분이의 좌파는 조용했어요. 재료를 끊겠다고 했던 상인이 찾아온 건 조사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내는 강분이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다시 거래를 하고 싶소. 강분이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됐소. 다시 주면 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강분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솥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좌판을 펼치고 솥을 걸었습니다.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낡은 집신 소리가 들렸어요. 뱃사람 노인이었습니다. 강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자리, 늘 앉던 그 자리였어요. 강분이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받아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왔어요. 자리에 앉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분이도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죽을 떠서 내밀고 사발을 받아들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좌판 앞이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흥정 소리가 오가고 웃음 소리가 섞였습니다. 강분이의 어죽 냄새가 다시 장터 안으로 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혁이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없이 두루마기 하나만 걸치고 강분이 좌판 앞에 나타났어요.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흥정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슬그머니 시선을 모았습니다. 최진혁이 강분이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어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오래 꼿꼿하게 서 있던 허리였어요. 그 허리가 굽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터가 조용했어요. 강분이는 국자를 든 채 최진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어요. 무릎 꿇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밟고 서 있는 자리는 오래 못 갑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어요. 최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분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국자를 솥 안으로 다시 넣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최진억이 일어나 돌아서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솥을 저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채령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강분이를 보았습니다. 강분이는 채령을 보지 않았어요. 솥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채령은 오래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어요. 반성인지 외면인지 그 뒷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분이의 좌판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침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부터 고하는 뼈 국물 냄새가 장터 안으로 번졌어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장터 안에 퍼졌어요. 강분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국자를 저었습니다. 도현이 찾아온 건 어느 한가한 오후였어요. 좌판 앞에 앉아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맛있습니다, 어머니. 강분이가 도현을 보았습니다. 피식 하고 짧게 웃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현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사발을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혜리는 그 옆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갓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죽 냄새를 맡고 손을 뻗었어요. 강분이가 손가락 끝에 국물을 묻혀 아이 입술에 살짝 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혜린이 그 모습을 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강분이는 다시 솥을 저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분이가 좌판 자리에 솥을 내려놓다가 발을 멈췄어요. 바닥 돌틈을 보았습니다. 어죽이 엎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퍼지고 강분이가 무릎을 꿇고 혼자 닦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풀꽃 하나가 피어 있었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꽃이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틈 사이에서 그냥 자라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사람들 발에 밟힐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강분이는 한참 그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솥을 걸었습니다.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흥정 소리가 오갔어요. 강분이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5시간을 고아낸 국물이었어요. 강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엎어진 솥 앞에 혼자 무릎을 꿇었던 여인이, 대인 손으로 바닥을 닦았던 여인이 끝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만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혜린이 함께였고 아들 도현이 함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것 같아도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 덕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는다. 아니면 채령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린 장터 사람들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지는 않았는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곁에 강분이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